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노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보도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김동성 씨가 얼마 전 종편 채널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큰 논란이 되며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방송에서는 단독 인터뷰를 통해 김동성 씨 전 부인의 심경을 들어보고 아울러 양육비 미지급 당사자인 김동성 씨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지난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이종엽 신임 변협회장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날 총회에선 총회 의장 선출과 전임 이찬희 협회장 집행부의 2년간 감사보고서 내용 등을 두고 이런저런 갈등이 표출됐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그 외 기획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법률방송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이의 개선을 모색해보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가 한 종편 연예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김 씨의 양육비 미지급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은데 어느 한 개인이나 한 가정 문제로만 볼 수 없는 구조적 문제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김동성 씨 전 부인과 김동성 씨 양측의 입장과 해명을 들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이달 초 김동성 씨는 현재 사귀고 있는 연인과 함께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우리 이혼했어요에 출연해 양육비 미지급 관련 입장을 밝힙니다. 300만 원 벌면 200만 원은 보내줬다는 취지의 해명입니다. 앞서 김동성 씨는 지난 2018년 결혼 생활 14년 만에 당시 아내였던 A씨와 합의 이혼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조정조사에 따르면 당시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두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은 엄마 A씨가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성 씨는 합의 이혼 다음 날인 2019년 1월부터 두 아이가 만 20세 성년이 되는 날까지 매월 5일 1인당 각각 150만 원씩 합해서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김동성 씨의 이 양육비 지급 합의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A씨의 통장 거래 명세표에 따르면 김동성 씨는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간은 합의대로 합쳐서 300만 원을 매달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4월엔 돌연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5월엔 260만 원,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간 다시 300만 원씩 제대로 지급하는가 싶더니 9월에는 200만 원, 10월에는 230만 원, 11월과 12월엔 200만 원, 날짜도 금액도 들쑥날쑥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2020년 들어선 1, 2, 3월 석 달 연속 0원, 양육비 입금이 뚝 끊겼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200만 원씩 꾸준히 주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저는 입금 내역이 다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막 양육비를 뭐 주고 있는데 안 받았다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A씨는 이에 2020년 4월 1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의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김동성 씨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도 미지급이지만 아이들 아빠로서 도리를 다하고 있는지 괘씸하고 화도 났다는 것이 A씨의 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물론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배드파더스에 처음 올린 이유는 몇 달째 이제 밀리기 시작을 했고 연락처를 바꿔버렸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애들한테 매달 들어가는 돈은 정해져 있고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돈은 안 들어오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 양육비를 본인이 주겠다고 합의한 양육비를 왜 구걸하듯 달라고 매달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A씨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갈 길은 뭔데 그러니까 주위에서는 그래요. 이 정도면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양육비에 대한 선입견들이 당연히 못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해.
그러니까 왜 이 사회가 애를 키우는 사람이 벌칙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연락이 닿지 않던 김동성 씨는 배드파더스에 이름을 올리자 다음 날인 4월 2일 곧바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수중에 현금 50만 원도 없다며 배드파더스 사이트에서 이름을 내려달라고 사정을 하던 김동성 씨는 하지만 A씨가 그러면 내려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잠시만이라며 곧바로 3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배드파더스가 저는 조금 법보다는 빨랐다는? 그냥 더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내가 양육을 하겠다고 맡은 거고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한 건데 저쪽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당연한 거고 아니면 구걸하듯이 받아내야 되는 이게 조금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혼 전엔 몰랐죠. 이 양육비 문제가 이렇게 큰지도 몰랐고. 양육비가 밀려 미안하다는 김동성 씨에게 지급 약속을 받아낸 A씨는 배드파더스 사이트에서 일단 김 씨의 이름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양육비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020년 5월, 6월, 7월 석 달은 100만 원이 적은 200만 원씩 입금됐고 8월에서 11월까지 넉 달은 양육비가 아예 한 푼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A씨는 김동성 씨에게 양육비를 보내달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어쩔 수 없이 여러 차례 보내야 했습니다. 어쩔 때는 정말 일부라도 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다는 게 A씨의 말입니다.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요, 진짜 감사하게 받아야 돼요. 이게 그 말을 다 받지 못해도 그거라도 주면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2달 그렇게 200을 주고, 네, 또 연락.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것도 싸워하기도 너무 지쳤고. 주기로 합의한 양육비를 받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때론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고 지친다는 게 A씨의 말입니다. 들어가는 돈도 또 식비만 해도요 진짜 무섭게 먹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조금 이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것도 사실 너무 지치니까 이 양육비 그냥 포기할까봐 그 생각도 해요. 그냥 양육비는 당연히 못 받는 게 맞는 거고 안 받는 게 맞는 건가 봐. 키우는 사람이 그냥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건가 봐. 그런 와중에 김동성 씨의 방송 출연은 자신은 그렇다 해도 아이들을 생각하면 꼭 그렇게 했어야 했는지 안타깝다고 A씨는 말합니다. 이미 헤어진 사이고 재혼하면 진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근데 다만 저희 아이들은 몰랐거든요, 그 사실을. 애들이 이제 안정기가 찾아와서 정말 셋 다 안정을 추구하고 이제 살고 있는데 굳이 저렇게 나왔어야 됐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와 관련 김동성 측은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방송 출연은 못 주고 있는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실제 방송 출연료 1,000만 원을 2020년 12월 양육비로 모두 지급했다는 것이 김동성 씨의 말입니다. 김동성 씨는 그러면서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와의 불륜 스캔들이 터지며 쇼트트랙 코치직 등 갑자기 모든 수입이 끊겼다고 호소했습니다. 양육비를 일부러 안 준 게 아니라 수입이 끊겨 주고 싶어도 주지 못했다는 것이 김동성 씨의 하소연입니다. 김동성 씨는 그러면서 법원에서 300만 원을 주라고 했을 때는 변변한 벌이가 있었고 현재는 사정이 상당히 달라졌다며 법원에 양육비를 줄여달라는 양육비 조정 신청을 조만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이미지가 나아져야 코치 일이든 방송 일이든 뭔가 수입이 생기고 그래야 양육비를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논란이 된 방송 출연도 그런 차원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게 김동성 씨의 말입니다. 이 같은 김동성 씨의 입장과 해명에 대해 전부인 A씨는 과연 김동성 씨가 그 정도로 어려운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또 화가 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인스타 지금 같이 나오셨던 분 여자의 인스타를 네네. 이제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양육비는 안 주고 둘이 골프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 거에 진짜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기 쓸돈이 우선인 거고 애들 양육비는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준다.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화가 정말 없어서 힘들어서 못 주는 것이라는 김동성 씨와 양육비는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줘도 그만인 게 아니라는 A씨. 오는 6월 10일부터는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 금지, 형사처벌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오늘 서울 서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변협 정기총회에서 이종엽 신임 변협회장이 취임식을 갖고 2년간의 변협회장 임기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총회에선 총회의장 선출이나 전임 이찬희 변협회장식이 2년간 감사보고서 내용 등을 두고 이런저런 불협화음과 갈등이 밖으로 표출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변협 총회 현장을 왕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임기 2년의 대한변협 총회 의장 선출이 진행 중입니다. 의장 후보엔 이담 전 대구지방 변호사회 회장과 황규표 전 전북지방 변호사회 회장 2명이 추천됐습니다. 관행에 따라서 먼저 추천받으신 의장 후보 이담 회원이 기호 1번, 나중에 추천받으신 의장 후보 황규표 회원이 기호 2번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 뒤에. 이찬희 전 협회장이 관행에 따라 기호를 정하려 하는데 순간 이에 제동을 거는 의사진행 발언이 나옵니다. 서울에 소속 최재원 변호사입니다. 관례상 근거 없이 총회 운영 규칙에 근거 없이 기호가 부여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두 분이 추천을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찬희 전 협회장의 총회 의장 선출 진행에 제동을 거는 발언이 나오자 장례는 순간 가볍게 술렁입니다. 지금 본질적이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것 같아서 어차피 후보가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두 분이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순서를 기호를 정하는 걸로. 먼저 추천했다고 기호 1번을 배정하는 관례가 어디 있냐는 지적에 결국 즉석에서 제비뽑기 상자를 만들어 제비뽑기로 기호를 정하는 총극이 연출됐습니다. 제비뽑기 결과 애초 추천 순서와 달리 황규표 후보가 1번, 이담 후보가 2번을 배정받았습니다. 기호 1번을 받은 황규표 후보는 신임 이종엽 변협회장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겠다며 한 표를 호소했고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시면 총회 역할의 실질을 위하여 그간 앞장서왔던 경험을 토대로 기업 구조와 회원의 권익 수요에 있어서는 이를 공약의 최우선으로 하여 선출된 새로운 집행부에 더욱 강력한 투쟁을 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한편 반면 기호 2번 후보는 신임 이종엽 변협회장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세력이 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저는 건전한 비판과 견제에 대한 세력이 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의장 본래의 임무, 기본적으로 협회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할 적임자는 바로 일단 제가 아닌가. 절대 협회장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투표 결과 변협 총회의장은 신임 이종엽 변협회장 집행부에 대한 견제 세력을 자임한 이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총회의장 선출을 두고 한바탕 소동을 벌인 오늘 총회에선 2019년부터 2020년도 감사보고서 내용을 두고도 상반된 목소리가 터져나오며 충돌했습니다. 박상수 감사는 2019년부터 2020년 감사보고서를 발표해서 법무사법 개정안 감사 관련 감사 방해 및 거부 행위, 대한변호사협회의 직역수호 업무 혜택, 과도한 해외 교류 축소 및 국제 업무 개편 필요성, 홍보 업무 미흡 등을 언급하며 제50대 집행부의 부실한 업무 처리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협회장 등의 국회 방문 일정은 대회비로서 이것이 외부에 알려지면 협회의 직역 관련 정책이 노출될 수 있어 자료 제공이 어려움이라고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협회 감사였습니다. 오늘도 감사에 당선되신 우리 신규 감사분들도 계시지만 협회 감사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서면으로 대회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반면 천정화 감사는 회계 감사의 경우 수입 및 지출 면에서 적절히 집행됐으며 업무 감사에 있어서도 예산 절감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저는 전임 감사 박상수 감사님께서 잘못 언급하신 두 가지만 정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사실 49대 집행부에서 이국회 활동을 위해서 여의도에 마련한 사무실이 있었고
그게 임기 만료된 것 맞는데 50대 집행부에서 이걸 연장하지 않은 건 그 위치, 비용 등이 모두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대한변협에 같은 2019년부터 2020년 감사를 두고서 2명의 감사가 전혀 상반된 보고서를 발표한 겁니다. 이어진 예산결산심사위원회 결산안 보고에서도 2020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두고 설전이 오갔습니다. 2019년 대비 약 20% 늘어난 126억 원의 예산을 지출했는데 코로나19로 사회 각계 거의 모든 활동이 중단이나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전년도보다 지출이 늘어난 게 적정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인 겁니다. 한바탕 논란과 설전이 끝난 뒤 이종엽 신임 대한변협회장은 오후 3시 30분경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종엽 신임 협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신규 변호사 배출 축소와 직역 수호, 변호사 위상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네, 신구 대한변협회장 이취임식, 변협 총회 뒷얘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왕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왕 기자, 어제 총회 영상 보니까는 이런저런 안건에 대해서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불협화음을 내는 것 같아요. 네, 대한변협의 협회장 이취임식은 네. 통상 변협 총회 때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네. 어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1년도 변협 총회에서는 네. 의장 선출과 예결산안 통과, 감사보고서 발표 등 진행되는 안건마다 사사건건 크고 작은 불협화음이 노출됐습니다. 네. 총회에서 회원간 간 이견이 표출될 수는 있는데 네.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찬희 전 협회장과 신임 이종엽 협회장 사이 일종의 대리전 양상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게 눈에 띈다면 띄는 점이었습니다. 신구 집행부 대리전 양상이라는 게 뭐 어떤 취지인가요? 일단 먼저 영상을 한번 네. 살펴보시고 가시겠습니다. 네. 만약에 투표를 하게 된다면 첫 번째 투표는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시는 발언권이 전혀 없으신 분이 계속 사회를 보게 될 건지 아니면 기존의 의장님이 사회를 보실 건지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안합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 네, 여기서 발언권 없는 사람은 이찬희 전 협회장을 지칭하는데요. 네. 대한변협총회는 회칙 개정과 예결산안 통과 등 일종의 변협에서 입법부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네. 총회 대의원이 아닌 이찬희 전 협회장이 총회 사회를 보자 자격 없는 사람이 사회를 보고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네.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총회 의장은 변협 네. 총회 구성원인 대의원들이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네. 다만 임기 2년 의장 선출 전에는 네. 관행적으로 전임 협회장이 총회 사의를 봐왔는데요. 네.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네. 이게 다가 아니고 역시 관행대로 의장 후보 추천 순으로 이찬희 전 협회장이 네. 먼저 추천된 이담 전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의 이 기호 1번을 네. 뒤에 추천된 황규표 전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의 네. 기호 2번을 부여하려 하자 네. 이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네. 다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관례상 근거 없이 총회 운영 규칙에 근거 없이 기호가 부여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두 분이 추첨을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 즉석에서 기호 추천 뽑기를 하는 촌그 끝에 네. 신임 이종엽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세력을 자임한 네. 이담 변호사가 변협 총회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네. 이종엽 집행부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내건 황규표 변호사가 총회 네. 의장에서 낙마하면서 네. 일단 어제 총회에선 이종엽 집행부에 대한 견제구를 날렸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예, 2019년에서 네. 2020년 네. 전임 이찬희 집행부 변협에 대한 2년간 감사 보고를 두고서도 네. 완전히 상반되는 의견이 표출됐습니다. 네. 박상수 전 감사의 경우 네. 이찬희 집행부의 회무에 대한 감사 보고를 하면서 네. 전임 집행부가 일을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영상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2019년 12월 9일과 11일 본회의에 법무사법이 상정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때 총회가 긴급히 진행되었는데 그 시점에 우리 협회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출국을 하여 말레이시아 변호사협회와 교류를 하였고 12월 7일에는 쿠알라룸푸르의 명승지인 페트로나스 타워와 메르데카 광장 등을 관광하는 팬투어를 진행합니다.
일례긴 하지만 네. 개인 회생 파산 대리권을 법무사에게 일부 부여하는 법무사법 네.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이 예고돼 있던 네. 시기에 직역 수호에 앞장서야 할 협회장이 네. 한가하게 해외 팸투어나 갔다는 질타인데요. 네. 박상수 전 감사는 대국회 업무를 위해 네. 여의도에 마련한 입법지원실 임대 만료 후 이를 연장하지 않은 점 네. 등을 지적하며 네. 업무 해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이게 지금 감사들이 완전히 상반되는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다른 감사는 뭐 완전히 다른 입장을 낸 모양이네요. 네, 천정화 전 감사인데요. 네. 천정화 전 감사는 제50대 집행부의 회계와 업무 감사 결과 네. 적정하게 처리됐다는 감사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박상수 전 감사가 지적한 국회 입법지원실 임대권에 대해서도 네. 효율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이찬희 집행부를 적극 옹호했습니다. 네. 영상 직접 보시죠. 네. 이걸 연장하지 않은 건 그 위치, 비용 등이 모두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9년 하반기에 더 좋은 위치에 더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실 임차해서 대국회 활동 계속했고요. 이 내용은 상임이사회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고 관련 계약서도 모두 검토를 했는데 아마도 전임 박상수 감사님은 상임이사회 때 종종 늦으시거나 안 오셔서 이게 지금 말들에 다 표현에 상당히 뼈와 가시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건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앞서 언급한 대로 네. 신구 집행부 간 일종의 대리전과 신경전이 총회에서 벌어진 건데요. 네. 관련해서 전임 이찬희 집행부를 강한 어조로 비판한 박상수 전 감사는 네. 신임 이종엽 집행부에선 10명의 부협회장 가운데 1명으로 이번 제51대 변협 집행부에 합류했습니다. 네. 제1법제이사의 경우 네. 변협에서 예를 들어 직역수호 입법 활동을 한다고 하면 네. 관련 입법안 검토 등 네. 법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역할을 하는 직책입니다. 네. 관련해서 까다로운 법리 검토 등 뛰어난 개인적 능력이 요구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네. 관련해서 법제이사의 경우 관행처럼 국내 최대 로펌인 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맡아오고 있는데요. 네. 제48대 집행부 최재혁, 제49대 박성하, 제50대 정영식 변호사 모두 김앤장 소속 변호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제51대 집행부에서 제1법제이사로 임명된 이춘수 변호사도 네. 역시 김앤장 소속 변호사입니다. 네. 변협 입장에선 대형 로펌의 인프라를 활용해 윈윈할 수 있다는 점과 네. 한 로펌 소속 변호사가 특정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상반된 평가가 공존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찬희 전 협회장은 어디로 가는지 거치가 뭐 전해진 게 있나요? 네, 취재를 해보니 서울의 네. 한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재임 당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을 추천해 결과적으로 공수처가 출범하게 하는 등 네. 정권에서 여러 역할을 했던 만큼 네. 네트워킹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뭐 변협 총회와 신임 변협 집행부 구성 뭐 이런저런 얘기 오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인터넷에선 택시 요금 안 내고 튄 거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집에서 택시 요금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하고는 그대로 주행랑을 놓은 승객 행태와 얼굴을 그대로 다 공개해버린 건데요. 관련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여부가 법조계에선 뜨거운 감자 가운데 하나인데 헌법재판소가 모레 사실적시 명예훼손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정한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택시요금 안 내고 튄 거지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핸드폰 안 하면 그러니까. 핸드폰 있어야지 제가 그렇게 되는데. 핸드폰 있어야지 제가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현금을 빼오는 거라서 좀 전화기는 필요하거든요. 택시기사가 난감해하자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강조하며 갔다 오겠다고 쐐기를 박습니다. 사장님 안 도망가요. 나이 이렇게 먹고 바로 앞인데. 아니 바로 앞이고 뭐고 다 그래요 다. 돈 들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사님. 바로 앞인데 바로 갔다 올 수 있어가지고 믿으셔야 돼요 진짜로. 뭐 돈 이거 갖다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택시기사가 마지못해 내라고 하자 이 승객은 택시를 떠나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주행랑을 놓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에 택시기사의 아들이 2만 원도 안 되는 요금 아끼려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뻔뻔하게 말 바꾸고 거짓말 치고 있다며 도망간 승객의 얼굴을 공개해버린 겁니다.
네티즌들은 뻔뻔하다, 범죄자의 무슨 인권이냐 하며 얼굴 공개를 지지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이는 도망간 승객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정된 사람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이고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조항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법조계에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법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가령 용기 내서 직장 내 성폭력 피해를 폭로했는데 성폭력 가해자가 고소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을 말하는 게 어떻게 처벌을 받아야 할 죄가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이와 관련 유엔도 지난 2011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을 폐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형벌 조항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민사상의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 손해배상 제도로 억제나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엔 지난 2017년과 2018년 형법 제307조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이 각각 청구된 바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인데 헌재는 두 사건을 병합해 지난해 9월 공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공개 변론에서 청구인은 자유민주사회에선 어떠한 상황이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있듯 진실을 말할 일반 자유가 있다.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형벌이 부과하는 범죄의 관점으로 보는 건 헌법에 반한다는 것이 청구인의 변론 요지입니다. 의견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모욕이고 사실을 처벌하는 것은 명예훼손인데 이 사실에 관련된 것이 진실된 사실이라고 하면은 처벌돼서는 안 되지. 처음부터 처벌한다는 발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지는 거죠. 이에 대해 헌법소원 사건에서 국가를 대리하는 법무부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가치이고 기본권이지만 개인의 인격권 역시 헌법상 보호돼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맞섰습니다. 사실이라고 무제한 이를 적시하고 공표하게 내버려두면 이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심각해 제한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공개 변론 뒤에도 5개월가량 사건을 숙고해온 헌재가 모레 해당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헌재는 앞서 지난 2016년 2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청구인 측에선 헌재가 공개 변론을 연점 등을 들어 이번엔 전향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실이라고 믿고 얘기했는데 이걸 처벌한다. 이것은 기득권에 관련된 문제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련된 위헌 판결이 나온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 자유민족 기본 질서에 한 획을 그을 거라고 저는 봐져요. 자유민족 기본 질서를 더 공고히 해서 다만 헌재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위헌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위헌 대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관련해서 질병이나 성적 취향 등 민감한 사생활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공개돼 인격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완 입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개인의 성 이력이나 질병과 같이 개인의 내밀한 사적인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단순히 명예훼손을 넘어서 사생활의 비밀, 프라이버시라는 그 또 다른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더라도 이런 사생활의 비밀을 개인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된다라는 논의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한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헌재가 이번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장한지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 기자, 일단 이번 위헌 확인 심판 쟁점부터 볼까요?
네, 심판 대상 조항은 네.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입니다. 네. 해당 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형사처벌 규정이 네.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이것이 핵심 네. 쟁점이었습니다. 현재는 이에 재판관 5대 4의 의견, 이제 합헌 5명, 위헌 4명 의견으로 합헌 네.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합헌 다수 의견부터 볼까요? 네, 이선혜, 이은혜, 네. 이종석, 이영진, 이미선 5명의 재판관이 합헌 네. 의견을 냈습니다. 네. 통상 헌법심판에선 크게 네. 4가지 측면을 보고 있는데요. 네. 먼저 입법 목적의 정당성, 그리고 네.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 이렇게 4가지 측면입니다. 네. 이것들이 다 인정이 된다는 것이 합헌 의견의 요지였습니다. 네. 관련해서 헌재는 먼저 오늘날 사실적시 매체가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 속도와 파급 효과가 광범위해지고 있다면서 네. 일단 훼손이 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외적 명예의 특성상 명예훼손적 표현 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지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헌재는 이에 심판 대상 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뭐 다른 측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네, 일단 헌재는 네. 이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은 네. 우열은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립적 입장 위에서 네. 각각의 측면들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건데요. 네. 결론적으로 해당 조항이 수단의 적합성이나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헌재 재판관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네.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특수성, 네. 그리고 일단 훼손이 되면 완전 복구가 어려운 점,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어서 네. 민사적 구제 방법만으로는 이른바 위하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습니다. 네. 해당 조항이 형사처벌을 통한 명예훼손 억제라는 이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겁니다. 네. 같은 취지로 형법 제310조가 진실한 사실로서 네. 오로지 공공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해당 형법 제310조 네. 조항을 넓게 해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네.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네. 만약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를 고려해서 심판 대상 조항을 전부 위헌으로 결정한다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적 명예가 침해되는 것을 방치하게 된다는 것이 헌재의 판시입니다. 법익의 균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네, 헌재는 헌법 제21조 1항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네. 이제 제4항에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로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선언한 점, 네. 그리고 단순히 타인의 명예가 허위의 명예, 즉 허명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의 약점이나 허물을 공공히 적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네. 들어서 이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해당 조항에 대해서 위헌 의견을 주장했던 쪽에선 이제 헌재 결정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네.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손지연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여전히 어떠한 경우에도 이제 개인의 명예가 함부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개인의 명예나 이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진실을 말한 사람이 형사처벌되는 것 자체의 과도함에 대해서는 좀 인색하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4명의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서 네.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네. 이들 4명 재판관은 먼저 다양한 사상과 의견 교환을 보장하고 국민의 알 권리에 기여하는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존속하는 한 네. 비판 기능은 어떻게든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네.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가치는 국가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인데 이 감시와 비판의 객체가 되어야 할 국가 공직자가 표현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의 주체가 될 경우 국민의 감시와 비판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헌재 소수 의견입니다. 네. 위헌 의견을 낸 이들 4명의 재판관들은 네.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 경우에는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형성된 개인의 명예보다 진실한 사실에 관한 표현의 자유 보장에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허위의 명예와 사실의 적시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하냐, 결국 후자,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하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손지원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결국 이 법이 유지될 경우 지금과 같이 미투 운동이라든지
학폭 폭로와 같이 이제 개인의 잘못된 행동을 고발하는 표현 행위들이 위축될 것이 좀 우려가 되고, 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이제 반성할 동기도 좀 없어지게 될 것 같다는 측면에서 좀 우려가 되는. 그래도 2016년인가요? 지난번 합헌 판결 때보다는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더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헌재는 지난 2016년 2월에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는 네.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에 대해서 네.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이번 형법에 규정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이제 네. 5대4의 의견으로 위헌 의견이 더 네. 늘어난 겁니다. 관련해서 이번 헌법소원 사건을 대리한 김병철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됐을 때는 또 위헌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간통죄와 관련돼서도 합헌이라는 결정 나왔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위헌이라고 결정 나왔잖아요. 이것도 그런 추세가 있지 않을까 생각. 관련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입법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오픈넷도 재판관 4명이 위헌 의견을 낸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오늘 헌재 합헌 결정을 떠나서 이 네. 오픈넷은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함께 네. 관련 입법안 발의 활동을 계속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 같은데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종교적 사유가 아닌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평화, 비폭력 신념에 따른 군사훈련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하지만 평화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병역 거부자 2명에 대해선 신념의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병역법 위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대법원 일부가 오늘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3년 2월 제대한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과 병력 동원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어릴 적 폭력적인 아버지와 그로 인해 고통을 겪은 어머니를 보며 비폭력주의 신념을 갖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병역을 거부하려 했지만 어머니와 친지들의 설득으로 어쩔 수 없이 군대는 다녀왔지만 더 이상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어 예비군 훈련을 모두 거부했다는 겁니다. 실제 A씨는 14차례나 고발돼 재판을 받았고 이로 인해 안정된 직장도 구할 수 없어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예비군법은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사람은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수년간 계속되는 조사와 재판, 사회적 비난, 직장을 얻기 어려운 경제적 손실 등을 감수하고 있다며 예비군법 위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 양심이 구체적이고 진실하다는 것이 1심 판단입니다. A씨 사건에 대해 대법원도 오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 도덕, 철학적 신념에 의한 경우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이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시입니다. 종교적 신념 외에 평화 비폭력 신념을 사유로 한 훈련 거부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평화적 신념 병역 거부 인정하라! 대법원은 하지만 평화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기본소득당 당직자 오경택 씨와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에 대해선 병역법 위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병역 거부 정당한 사유로 깊고 확고하고 진실한 양심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이들이 병역 거부 이전 반전, 평화 관련 활동을 하지 않은 점, 상황에 따라 폭력이나 물리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 발언을 한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같은 판단은 5.18 광주 민주항쟁 당시 시민들이 총을 든 것을 폭력행위라고 비판할 수 없으며 그곳에 있었다면 총을 들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이 작용했습니다. 또다시 과거를 회귀하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대법원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한 걸음 나아갔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검찰과 법원에서 극단적인 방식으로 양심을 검증하는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택시 재판에서는 당신이 1980년 광주에 갔으면 총을 들지 않았겠느냐, 당신이 일제시대에 살았으면 과연 총을 들지 않았겠느냐라는 질문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양심 검증,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 밟기 같은 질문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정당한 사유 없는 예비군 훈련 거부 처벌을 규정한 예비군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의 진실성이 인정될 경우 병역법이나 예비군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판결한 만큼 해당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살필 게 아니라 개별 재판에서 유무죄 여부를 다투면 된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제 사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해서 이게 다른 병역 거부자분들에게 또 영향이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오늘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저와 같은 병역 거부자들이 감옥에 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헌재의 예비군법 조항 위헌 심판 각하 결정과 병역법과 예비군법 위반 대법원의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면서 향후 종교나 평화 비폭력 신념의 진실성 여부가 훈련 거부 유무죄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더 뚜렷이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도전 정신으로 똘똘 뭉친 젊은 법조인들을 만나보는 청년 법률가를 만나다 코너입니다. 오늘은 서울대 물리학부를 차석으로 졸업한 전도 유망한 물리학도에서 변호사로 변신해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는 이충윤 변호사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실력과 인성, 명예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싶다는 욕심 많은 이충윤 변호사를 왕성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대한민국 법조 메카 서울 서초동 법조타워에 입주해 있는 한 중형 로펌 사무실. 변호사들의 진행 사건 회의가 한창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자꾸 계약서 검토 요청이 자주 오면은 앞으로 검토 투입 인력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봐서 이렇게 자꾸 많이 오면은 최 변호사님도 좀 더 투입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데 테이블 중앙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변호사가 주변 다른 변호사보다 한참 더 어려 보입니다. 가장 최근 들어온 건 그러니까 그 내일 오전까지 들어야 되는 건 그러니까 내용이 그 쟁점이 되는 조항들만 위주로 해서 아무래도 기존에 계속적으로 체결해왔던 건이다 보니까 연배가 훨씬 더 있어 보이는 선배 변호사들에게 자연스럽게 업무 지시를 하는 젊은 변호사. 올해로 변호사 7년 차인 이충윤 변호사입니다. 어려서부터 법조인을 희망했을 것 같은 이충윤 변호사는 그러나 서울대 물리학부를 차석으로 졸업한 전도 유망한 물리학도 출신입니다. 네, 물리학과에서 성적이 좋다 보니 영광스럽게도 2등으로 최우등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동기들, 선후배들과 함께 미국으로의 박사 유학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를 하다 보니 유학 준비를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한없이 외로운 연구자의 길이 나의 길이 맞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뭐에 홀린 듯 로스쿨로 진로를 180도 바꿨습니다. 이런 결정엔 사람들과 어울리며 함께 얘기하고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걸 좋아하는 성격도 영향을 미쳤다고 이충윤 변호사는 말합니다. 이런 조금은 외로운 실험실, 연구실 생활과 잘 어울릴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마침 한국에서 로스쿨 제도가 통과되고 저같이 이공계 공부만 해왔던 사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2015년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한 이충윤 변호사는 졸업한 그 해에 치러진 제4회 변호사 시험에 어렵지 않게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공부머리를 타고난 것 같다고 짐짓 추켜 세우자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고 손사래를 칩니다. 더 공부를 잘했던 아주 뛰어난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정말 천재적인 친구들만 떠올릴 수 있어서 그런 이론을 쫓아가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열등감을 느꼈던 적도 있긴 합니다. 변시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된 이충윤 변호사는 특허법인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시작으로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대형 증권사 사내 변호사, 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 등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압축적으로 쌓았습니다.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먼저
그 조직 생활을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회사의 어떤 법적 의사 결정에 대해서 그 결정의 의사 결정 구조를 이해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그리고 지난 2019년 이충윤 변호사는 서울대 동문인 임지석 대표 변호사와 의기투합해 법무법인 해유를 만들고 거점인 서초사무소 대표를 맡았습니다. 30대 중반 변호사 경력 5년 차 만에 10여 명의 변호사와 20여 명의 직원이 속한 로펌을 이끄는 직책을 맡은 겁니다. 직원 중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변호사님 중에는 저보다 손익분들도 꽤 계십니다. 저희 법무법인에. 하지만 저희가 업무 위주로 중심으로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제가 저희 변호사님들 최대한 존중해드리고 또 변호사님들도 저를 젊고 강한 중형 로펌을 표방하고 있는 법무법인 해율은 일반 민형사 송무 외에도 기업, 특히 중소기업 법률 사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유명 대형 로펌은 부담스럽고 일반 개업 변호사 개인에 맡기기엔 뭔가 2% 아쉬움을 느끼는 고객들을 겨냥한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 사건과는 다르게 기업 관련 사건은 어떤 변호사 자원의 유기적인 협업과 그 변호사 자원의 그 지배하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무법인의 어떤 조직화와 전문화, 대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그런 생각으로 법무법인을 그리고 법무법인을 이끌어가며 고객들의 수요에 맞춰주는데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가까이서 지켜본 사내 변호사 경험이 큰 자산이 되고 있다고 이충윤 변호사는 말합니다. 이제 고객별로 의사결정 구조와 의사결정 권한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별로 어떻게 이 사안을 해결할지를 잘 파악해서 사안별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과 실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11월에는 중소기업 중앙회와 분쟁 소송을 전담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도 거뒀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성과 공로를 인정받아서 중소기업 중앙회와 2020년 11월 MOU를 맺었습니다. 그 내용은 분쟁, 소송 등에 대해서 어떤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서울 소재 유일의 그 분쟁 지원을 로펌을 운영해보니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냐는 의문엔 고정 수입을 많이 확보하면 대표 변호사가 좋아한다는 현답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변호사님들은 월 고정 자문 계약들을 체결하신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배우도 많이 확보했나요? 많이 확보하고 있고 더욱더 많이 확보하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 신경 쓸 겨를 없이 사내 변호사나 로펌 일만 하기에도 바빠 보이지만 이충윤 변호사는 본업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과 언론 칼럼니스트, 서울지방변호사의 법제위원, 대한변협 대변인을 지내는 등 대외적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는 그리고 법조인은 특히 사람이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고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러고서는 그러면서도 사람을 지키고 신뢰관계를 지키고 하면서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장기적으로 그리고 평생 지켜나가고 얻을 수 있고 함께 앞으로 무척이나 하고 싶은 일도 이루고 싶은 것도 욕심도 많아 보이는 이충윤 변호사에게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실력 있는 변호사, 사회적으로는 명예로운 변호사, 그리고 인격적으로는 인성 좋은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보고 욕심이 크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꿈을 크게 가져야 조금이라도 닮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네, 요즘 주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리딩방이라는 것이 화제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주식 리딩방 얘기해 보겠습니다. 임 변호사님, 주식 리딩방 이게 뭔가요? 네, 최근에 주식 투자 열풍을 타고요. 네.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네.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가입비를 받고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또 리더로 불리는 네. 자칭 주식 투자 전문가들이 네. 고수익을 미끼로 특정 종목의 매매를 추천해 준다고 합니다. 네. 요즘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고 네.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네. 리딩박 운영이 급증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곳에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네.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리딩방 같은 경우에는 금융의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네. 유사 투자 자문사로 손쉽게 차릴 수 있는 만큼 네.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이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유사 투자 자문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뭐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건가요? 뭐 별도로 허가 같은 게 필요한가요? 어떤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현행 자본시장법상 네. 1대1 투자 자문은 금융위에 등록된 투자 자문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와는 다르게 네. 유사 투자 자문업자와 같은 경우에는 1대1 투자 자문을 하는 것이 불법이고요. 네. 리딩방과 같은 이런 이제 유사 투자 자문사는 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 투자 상품과 관련한 조언만 할 수 네. 있을 뿐 1대1로 자문에 응하거나 투자 매매, 중개 등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금융감독원의 점검 결과 네. 카카오톡 유료 대화방을 개설해서 1대1 상담을 해주거나 네. 매매, 중개를 한 사례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목표 수익률 4000% 등 예, 허위, 과장 광고를 네. 하는 곳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유사 투자 자문업은 별도의 허가나 승인이 네. 필요가 없고 네. 별다른 제한이 없이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쉽게 업체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수백 개의 업체가 성업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금융 전문성을 검증받지 못한 네. 뭐 자칭 투자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어서 네. 여러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피해라면 뭐 어떤 종류가 있나요? 네, 그 주식 리딩방의 불법 유형으로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금감원의 신고가 없이 네. 미등록으로 주식 리딩방을 개설해서 유사 투자 자문업을 운영하는 경우, 네. 그리고 이제 단체방이 아닌 1대1 대화방으로 유도해서 1대1로 주식 정보를 알려주거나 자문하는 경우, 네. 또한 이제 유명인을 사칭해서 주식 리딩방 유료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네. 그리고 수익률, 종목 적중률 등에 대해서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 네. 그리고 유료 회원 가입을 권유한 후에 네.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가 조작과 관련이 좀 되어 네. 있는데요. 종목을 선매수한 후에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례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형은 다양한 것 같지만 네. 이제 요약을 하면 수백 %의 이익을 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뭐 정보나 전략이 있는 것처럼 유인을 해서 네. 돈을 챙기고 먹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뭐 금융위에 신고가 된 업체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그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네.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네. 유사투자 자문업자 신고 현황에서 그 해당 업체명을 네. 검색해 보시면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언뜻 듣기에도 허황돼 보이는데 사람들이 혹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이제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네. 이렇게 이제 해마다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네. 이제 대박을 꿈꾸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노린 네. 이런 이제 불법 유사 투자 자문사들의 수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네. 1대1로 유료 리딩방을 만들고 네. 거액의 가입비를 내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네. 카드 할부를 유도하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저런 식으로 돈을 주고 자문을 받았는데 뭐 전혀 이익을 못 봤다, 오히려 손해를 봤다, 뭐 이러면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현재 그 주식 리딩방이나 네. 가짜 투자 상품 투자자 모집방이 이제 카카오톡 채널에 다수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당연히 이제 사기의 네.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카카오톡 비즈니스 계정만 만들면 네. 누구나 개설할 수 있도록 신고제로 운영이 되어서 네. 뭐 비인증방도 많은데 이제 이용자들이 이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서 네. 피해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편취를 목적으로 네. 운영되는 주식 리딩방에서는 이제 투자금을 입금받는 계좌도 대포 통장으로 운영을 하고 네. 대포폰을 이용해서 개설한 채팅방이 많아서 네. 피해를 당할 경우에 그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뒤늦게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되어도 네. 투자금을 실제로 회수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뭐 법적으로 구제 받기가 어렵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유사투자 자문업자는 네.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소비자의 이용료에 네. 대해서 이제 환불을 거부하는 등 피해가 있더라도 네.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을 이용할 수가 없고 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피해 호소 사례가 늘고 있지만 네. 소비자들이 실제로 구제받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네. 그 소비자원이 업체의 환불을 강제할 권한은 없기 때문인데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투자 자문업과는 달리 네. 그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인 금융사가 아니고 네.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구제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이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뭐 이 점은 꼭 명심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유사투자 자문업자는 네. 이제 등록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네. 금융에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될 네. 것 같습니다. 그 유사투자 자문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네.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배상을 받는 것일 텐데요. 네. 그 업자에게 정보 이용료를 내기 전에 네. 뭐 환불 조건, 뭐 방법, 회수 가능성 등을 이제 철저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뭐 해지 통보와 같은 이제 중요한 사항들은 네. 녹음 등을 통해서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유사투자 자문 업체를 이용하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네. 이용하기에 앞서서 뭐 업체의 규모 네. 등 이제 배상 여력이 있는지를 좀 충분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울러서 네. 그 유사투자 자문 업체를 설립하는 경우에 네. 그 손해배상 적립금을 뭐 별도로 적립하게 하는 등의 이제 네.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렇게 좋은 걸 왜 자기가 안 하고 나한테 주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저렇게 맥없이 사기에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